한약, 한약 조제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음식을 요리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파라고 해도 어느 게 더 신선한지, 같은 생선이라고 해도 어느 게 더 신선한 재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약재들도 보다 더 약성이 좋은 거를 시기에 맞게 채취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게 본초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료를 마트에서 사서 집에 와서 때로는 다듬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뭐 볶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제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되면 그 재료를 요리에 맞게 이제 요리를 하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조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제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예를 들면 요리할 때도 시원한 국물의 요리를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콩나물을 넣고 고추를 넣을 때 더욱더 시원해지는 것과 같이 이런 거를 배오라고 합니다. 어떤 약재와 어떤 약재를 넣게 되면 더 그 기운이 더 상승된다든지 약효가 더 좋아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배오라고 하고, 또 때로는 요리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생선 요리를 하는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뚜껑을 열지 마세요. 뚜껑을 열게 되면 비린내가 납니다. 이런 것처럼 뭐와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를 배오금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요리를 하게 되면 맛있는 요리가 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한약의 조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의학적 치료 원칙과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의학적 치료 원칙과 치료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운이 약한지 혈이 약한지 그에 따른 치료법으로서는 뭐 사군자탕을 쓴다든지 사물탕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거를 알면 되는 거고요. 방제학의 의의와 구성 원리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제학의 학습 방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제학의 학습 방법에는 예를 들면 사군자탕이 있다, 사물탕이 있다 그러면 사군자탕의 전반적인 추상성이 뭐냐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병이 왔거나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물탕을 쓸 수 있다든지 사군자탕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팔물탕을 하거나 이럴 때 전반적인 추상성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자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체의 몸은 전기신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기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혈의 대표적인 처방이 사군자탕하고 사물탕이라 볼 수 있는데, 사군자탕은 남자의 주 처방이고 사물탕은 여자의 주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군자탕이 되는 이유는 남자는 기운을 쓰는 동물이고 여자는 혈을 쓰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사물탕은 여자의 주 처방으로서 당기가 들어가고 숙지황, 천궁, 작약이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혈을 주로 하는 동물이라는 이유는 특히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 혈에 대한 것을 보익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그러면 혈이란 걸 뭘 말하냐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혈액, 그리고 그 혈액은 어디로 움직이냐면 맥관을 통해서 전신에 운행되는 거,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생명을 유지함 및 영양을 주는, 그거는 현대의학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기능을 보시면 혈액은 장부, 형체, 구규라고 한다면 9개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코, 귀 이런 식으로 등 조직기관의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여기서 기관이라는 말은 우리 인체에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기관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폐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인체의 운동과 감각 작용은 모두 혈액의 유양이 필요로 합니다. 혈액이 가지 않게 되면 모든 조직들은 썩게 되고, 그리고 혈액이 가게 돼야 인체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고 감각기관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은 인체의 정신활동을 유지하는 물질적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혈액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정신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수술 후 출혈이 너무 많게 되면 정신적으로 아찔해지면서 쇼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중초에서 기를 즙으로 받아 라고 했는데, 중초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위장과 비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음식 같은 걸 먹어서 위장과 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잘 분해해서 이 분해된 것들이 기운하고 합쳐지면서 혈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운을 받게 되면 붉은색 액체로 변환을 시키게 되고 이것이 곧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주는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기독교로 따지면 성경하고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좀 중초의 기능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비주운하라 해가지고 만물을 기르고 변화를 중재하여 후천의 근본이 된다고 했는데, 후천이란 말은 먹어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의 기운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풀면 수곡을 그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고 소화하게 되고 흡수하게 되어서 온몸에 두루 제공하게 됩니다. 두루 제공하는 것을 운화하고 수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혈의 진액, 여기서 기혈 진액의 원료,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기운도 내고 혈색도 좋아지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기가 승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소화하고 흡수된 것들을, 이렇게 된 수곡 정미가 비기를 통하여 상승해서 심폐두목으로 수포돼서 기혈 전신의 자양 기능을 발휘한다는 말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너무 밥을 안 먹고 나서 너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어우 힘이 살아나, 이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액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비주운하를 통해서 만들어진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진액이 기의 작용을 받아서 혈액이 됩니다. 그 혈액은 다시 혈관 안으로 가서 연기 작용을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순환구조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혈과 관계되는 장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심, 간, 비가, 이 5장 중에 이 3개의 장기가 심하고 가장 연관성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비 같은 경우는 비통혈이라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게 잘 안되면 여자들 중에 뭐 조금만 움직여서 조금만 부딪혔는데
바깥에 멍이 잘 든다든지 이런 게 비통혈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비가 하는 역할은 혈의 원료를 생성하는 작용을 하죠. 아까 중초에서 운하 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간장혈은 혈류량과 흐름을 조절한다 그랬는데 혈액이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간에 많이 몰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혈을 조절하고 지휘한다라고 했는데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간에서 일정 다른 장기라든지 다른 조직이라든지 그런데 간에서 피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주혈이라고 한다는 말은 혈액의 순환을 주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그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하는데 그때 역할을 하는 게 이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이 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심장이 펌핑하여 전신에다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심장이 혈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는 혈의 생리적인 작용을 말했다고 한다면 혈의 병리 상태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다 해서 혈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게 된다. 그리고 눈은 피로하게 되고 눈으로 혈액이 가지 않게 되니까 진액 생성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눈이 피로해지게 되고 안색이 불량하다. 그래서 안색이 불량하다는 말은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가 잘 난다.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액이 가지 못하니까 혈액을 공급해 달라는 표시로 지가 잘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지럼증은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지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톱 이상, 약하고 잘 갈라지거나 손톱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 조직적인 데는 다 혈액이 공급돼서 그런데 조직이 자양이 돼야 손톱도 이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머리털이 잘 빠진다고 되어 있는데 머리에 집중이 덜 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불면, 수면장애 이것도 또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혈허유화라고 합니다. 혈이 흐르면 화가 뜨게 됩니다. 화가 뜨게 되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열 장기를 하는 애들은 수면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열이 떠서 수면을 잘 자면 못한 것처럼 여기서는 혈이 부족해져서 열이 떠서 수면을 잘 못 취하게 되는 게 되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을 통해서 혈액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과소월경이라는 거는 월경이 많거나 또는 적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월경의 불순이라는 말은 월경이 예를 들면 월경은 달의 기울임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통 28일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28일보다 많거나 혹은 짧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길어졌다가 점점 길어지는 사람도 있고 점점 짧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었다가 짧았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월경 불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장애라는 말은 피부가 얼얼하고 찌릿한 저림감, 껍질이 덮여있는 듯한 느낌, 지각저하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혈액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해야 조직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피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감각, 기관 같은데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됩니다. 복직근의 연축도 또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으로 잠을 타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경 쪽에
되고 머리 쪽에 아까 그런 머리 쪽에 가게 된 게 어지럽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이렇게 되고 안건 눈이 건조해지거나 설도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계 이제 배의 복직근 위쪽으로 배꼽에서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동계라고 그 맥박이 심하게 뛰는 것을 동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물고기가 물이 부족하면 심하게 바닥거리는 것처럼 혈들도 부족하게 되면 그런 동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는 당연히 건조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물탕은 응용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조직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신경질환, 불임, 빈혈, 월경 이상, 마비, 손발 저림 증상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겠죠. 아까 그런 현상 때문에 특히 아까 여기 불임이라든지 그 월경 같은 경우 월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불임이 오게 되니까 월경 과소라든지 월경 불순 때문에 올 수 있는 불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물탕만 불임에 쓰는 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비라든지 손발 저리면 피부 조직에 아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빈혈은 당연히 이거는 뭐 혈액을 공급하는 약이니까 악성 빈혈이라든지 재생성 빈혈이라든지 조혈기관에 자극하여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조혈기관에 자극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양방에서 수혈을 하는 거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물탕 같은 경우는 조혈기관에 자극이 돼서 스스로 개선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혈호로 인한 월경불순, 복통, 자궁출혈, 습관성 유산. 그래서 사물탕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자궁에 들어가는 모든 질환들을 치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입안의 궤양 증상, 점막의 영양 공급 부족이랬는데 피부 조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입안의 조직이 궤양이 생기는 것은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궤양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노인의 장 점막, 그러니까 이 대장이라든지 소장이나 점막의 부족 현상들에 의한 변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소아 같은 경우 장점막이 점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변비에 한방에서 말하는 군기탕이라 해서 군기, 당군과 청군과 당기를 넣어서 쓰는 변비약에 활용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혈호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 갱년기 기능 증후군. 갱년기도 당연히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시력장애도 눈에 혈액이 가지 않음으로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숙주장에는 철분 성분이 많아서 그 철분을 많이 공급해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철분이 많다 보면 소화불량이나 하리,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고 하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탕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감해서 쓰는데 혈액가 수반되게 되면 모든 증상의 빈혈, 혈소판, 감소 다 혈액에 관계된 또 내지는 궤양성 대장병, 대장염, 크론병 같은 경우는 대장에 이유 없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을 말하고요. 자궁발육 부진이라든지 희소월경, 자궁내막증 등 성기출혈, 아까서 말했던 것처럼 자궁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아토피 피부염, 피부 조직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는 병들, 그러니까 피부 습진, 노인성 피부 소양증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변증, 교원병에 의한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장애, 이런 건 아까 신경성 장애, 혈액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오는 신경성 장애에 쓴다는 그 말입니다.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당연히 관절에도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 원활해지니까 이런 류마티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로써 보혈약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복이약인 사군짜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군짜탕의 안에 약재가 어느 게 들어가냐면 복령이 들어가고 백출이 들어가고 인삼이 들어가고 감추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사군짜탕은 남자의 주약인데, 남자는 왜 화장실에 가보면 그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자 화장실에 가보면 여자 표시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운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천수상이라고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삼각형은 지적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쪽이 더 크고. 그래서 남자들은 걸음을 걸을 때 어깨를 흔들면서 걷습니다. 어깨를 흔드는 이유가 하늘로부터 기운을 잘 받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을 이야기하거나, 왜 우리 뭐 깡패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한 어깨 한다 이렇게처럼 남자를 지칭할 때 어깨를 지칭하는 이유가 천수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수상은 그럼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기운이 위에서부터 모여서 밑으로 점점 내려오는데, 기운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니까 역삼각형이다 보니까 기운이 충돌이 돼서 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식기 쪽이 돌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위에서 모여서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 병상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박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액을 많이 출해서 생기는 이제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팔물탕 할 때 어차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물탕 같은 경우 거꾸로 말하면 여자약인데, 여자약은 주로 삼각형 모양, 정삼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쪽에 지적상이라서 밑에 땅의 기운을 받아서 점점 쌓아져 올라가서 기운이 위로 갈수록 몰리기 때문에 그 기운이 충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슴이 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주 병상은 위로 몰려서 기운이 맺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화부, 그러니까 뭐 명치라고도 하죠. 명치가 답답해진다든지 기운이 모이니까 그 기운을 해소할 수 없어서 먼저 심화부에 뭉쳐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주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는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전중이라는 혈자리를 꾹 눌러보면 만약에 많이 아프다 그러면 기운이 거기에 뭉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뭉침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목으로 올라와서 목이 답답해진다든지 목에 이물감, 뭐가 끼어 있는 느낌, 침을 삼키려고 해도 잘 삼키지지 않고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뱉어지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한방에서는 이걸 매핵기라고 합니다. 근데 매핵은 뭐냐면 복숭아 씨앗인데, 복숭아 씨앗은 지금은 크지만 아주 옛날 돌복숭아라 해서 아주 옛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목에 맺혀서 뱉어지지 않고 꾹 뭉치는 현상을 매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핵 뒤에 기운 기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로 뭉쳐 있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뱉으려도 안 뱉어지는 이유는 기운이 맺혀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뭐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기운이 거꾸로 역상에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아주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해소가 되지 않으면 머리로 올라와서 두통이 생긴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이제 머리를 약간 숙이면 눈두덩, 그러니까 눈썹 위에가 아픈, 또 때로는 눈이 쏟아질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이 기운이 맺혀서 흩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의 병은 크게 전혀 다릅니다. 남자들은 기운의 소모성이 더 많고 여자는 기운이 더 울체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만약에 기운을 보태는 약을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기운이 더 뭉쳐서 훨씬 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게 방금 말했던 그
사물탕은 기운을 쓰는 약이 아니고 여자는 주병이 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여자들이 생리라든지 이런 상태일 때 사물탕을 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군자탕은 남자들은 기운을 계속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운이 자꾸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주로 사군자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군자탕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그러면 기운이 많이 빠지는 현상, 기운이 많이 빠져서 보충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마시려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혈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로 하려는 행위 중에 하나가 씹으려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식 중에 음식이라는 말 자체가 음자가 마신다는 뜻이고 식자가 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밥을 먹을 때 국류를 많이 찾는 이유가 이 마셔서 기운을 보충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뭐 저 영화관이나 같은 데 가서 뭐 오징어 같은 걸 잘 씹는다든지 껌을 잘 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씹어서 혈을 보충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의 작용을 보면 추동작용이라고 했는데 추동작용이라는 것은 밀어서 움직인다는 말이니까 기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외사가 침입할 때 우리가 막아주는, 여기서는 기는 피부를 보호하여 외사를 막는다고 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 홍삼 선전할 때 갑자기 사람 주변으로 해서 동그란 원이 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섭작용이라는 것은 혈액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변과 땀을 통제해서 예를 들면 이 고섭작용이 없게 되면 땀이 계속 줄줄 흐른다든지 이런 걸 망량증이라서 기의 허탈증이라고 합니다. 또 정액이 아무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샌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것을 고섭작용이라고 합니다. 온난작용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걸 온난작용이라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인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삼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삼이 기를 생성하는 가장 주약이기 때문에 기의 성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화작용은 기는 몸에서 물질로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걸 뭐 가장 적한 게 적기생액이랍니다. 기운이 쌓이게 되면 액을 만들어낸다. 그걸 바로 적기생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혈액과 비슷하게 비주 운하에서 만물을, 비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물을 먹어서 그 수곡을 섭취해서 소화나 흡수되고 온몸에 두루 운하고 수포한다, 퍼트인다 이 말인데, 그때 기운이 같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혈 진액의 원료다, 비주 운하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거다라는, 혈액하고는 다르게 간이라든지 심이라든지 비에 영향을 받는다면 야는 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을 주관하고 체내의 기체가 교환되는 신진대사. 그럼 아까 말했던 이런 먹어서 음식을 소화해서 기혈의 원액이 만들어지면, 원료가 만들어지면 폐를 통해서 기운이 다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기의 생성과 활동, 기기, 승강출입, 그러니까 호흡이, 승강출입이라는 게 이렇게 오르는 거와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잘 따지고 보시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선발해서, 위기라는 거는 아까 우리 보호작용하는 거, 기표 바깥을 조절하는 고섭작용도 할 수 있고 외사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하는 그런 위기의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라는 거는 온몸의 정미로운 물질, 기혈, 진액, 수곡, 정미 등 후천지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먹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식의 정,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본, 선천지정,
선천지정이라는 거는 그 태어날 때 먼저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후천지정은 만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정, 이 신이 전기를 저장하여 생육과 권력, 생식과 주관한다고 해놨는데 기운만 딱 따지고 폐하고 신장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장은 승강 출입에서 기운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폐는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도 우리가 숨을 심하게 이렇게 많이 들여 마셔서 하면, 단전호흡 같은 거 하면은 기운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때 그 신이 그 기운을 쭉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후 뱉을 때 폐로 바깥으로 뻗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혈력으로 되어 있는데 보혈력은 아니고요. 보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훈자탕, 그래서 남자 얼굴을 주로 한 이유가 남자가 주약이기 때문이고요. 안색이 창백하다, 기운이 가지 못하면 그 얼굴이 허여물건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이 없을 때는 광택이 나지 않는 색을 말하는 겁니다. 창백이라는 게. 자, 언어가 경력, 그러니까 이게 말의 목소리가 떨어지게 되고 호흡이 아주 약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기가 부족하고 피로하게 되고 건태하게 되고, 그러니까 피로와 건태가 주로 기운이 없을 때 나타나는 주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맥으로 따져보면 아주 약한 맥이 뜨게 됩니다. 사군자탕의 응용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운이 없거나 몸이 약하다, 기운이 없는 게 아까 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위장이 허약하다, 위기가 약하게 되는 게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적체물이 많으니까 위염을 발생시키고, 위산은 오히려 또 과다하게 하고, 심지어는 너무 약하게 되면 궤양도 생기게 되고. 근데 여기 궤양 같은 경우는 아까 혈에도 나타났는데 기와 혈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욕이 부진하다, 이건 다 위기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하비, 이 심장이 답답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소화기가 약하게 되면 횡격막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걸 나타내고요. 식곤증, 그러면은 밥 먹고 나서 졸리운 걸 말합니다. 이게 아주 심하면 기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위장병은 기운이 위기가 약하면 소화가 안 되는 게 오래 지속이 된 걸 말하고요. 피부에 잔주름이 많은 것도 피부 세포 간의 탄력이 부족함으로 본 방증, 그러니까 기운이 없게 되면 당연히 세포 간의 활발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피부의 잔주름이 많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내장 하수, 그러니까 이 하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처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운이 대기고중이란 말이 있는데, 기운이 있어야지 장기들이 제자리 위치에 있게 하는 힘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처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광하수로 인한 빈뇨, 뭐 예를 들면 여자들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물탕은 이제 기와 혈은 한방에서는 좌우약이라고 합니다. 그 형상의학에서 좌우에 작용한다 해서 좌우약이라고 하는데, 그 뭐 그런 예가 되는 게 남자 여우, 자기 우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축의 기, 우촉의 혈. 그래서 이런 자기 우혈할 때 자는 수족 탄탄이 돼서 중풍 걸렸을 때 자축에 병이 오게 되면 보통 기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축에 풍이 오게 되면 혈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팔물탕은 좌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린이 성장기에 좋다라고 했는데, 어린이 성장기에 좋은 이유는 이제 좌우의 힘을 길러주면 이게 마르면서 키로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무 성장하고 비슷하는데, 나무들이 가을 겨울에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덩치를 약간 불리고 이게 봄 여름이 되면 마르면서 이게 수축이 되면서 키로 갑니다. 이게 나이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좌우를 좋게 해주는 약을 쓰면 오히려 이제 봄 여름이 돼서 수축이 되면서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혈이
있는 시기, 임신 중에 많이 쓴다라고 돼 있는데, 빈혈이란 건 아까 당연히 팔물탕이 혈을 보하니까 빈혈을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아를 받쳐준다든지 유지한다든지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팔물탕은 당연히 임신에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로 애가 좀 다르다, 변치가 적게 한다, 피부에 좋다. 예, 만약에 임신 중에 팔물탕 같은 걸 쓰게 되면, 물론 팔물탕을 쓰는 게 아니라 가미팔진탕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인삼 자체가 태열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인삼을 쓰지를 않고 뭘 쓰게 되냐면은 해삼을 쓰게 됩니다. 해삼은 생고로 꼭 쓰셔야 됩니다. 또 요즘은 약을 이용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잘 먹어서 요즘은 이렇게 기혈이 부족한 상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약을 잘 안 쓰는 경향이 많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팔물탕에 십전대보탕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각향전기산을 먼저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향전기산은 약간 흩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뭉쳐있는 약이 아니라 몸에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흩어서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보약인 팔물탕이나 십전대보탕을 사용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미에는 임신부에는 보약으로서는 인삼 대신에 아까 말했던 해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소화기능 저하는 아까 기운에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통이라고 써놨는데, 요통은 여기보다는 꼬리뼈 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꼬리뼈 쪽 부분이 이 정혈을 모아두는 곳인데, 그게 약하게 되면 허리 쪽에서 오는 요통 중에 꼬리뼈 쪽에 오는 요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복 창만 같은 경우도 어혈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혈약인 사물탕이 들어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월경불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팔물탕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응용이라고 써놨는데 뭐 어떤 데 쓰면 좋냐, 이런 말입니다. 체력 보강한다든지 영양 보급, 기혈을 하니까 당연히 영양 보급, 빈혈 세약이라든지 이명. 아까 이명 같은 경우는 기가 좌우에 있으니까 좌우약이니까 이 팔물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력 감퇴라든지 시력 감퇴, 눈도 좌우에 있기 때문에 그 팔물탕을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열, 산후, 수술 후, 이거는 다 그 사물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당연히 기운도 많이 빠지게 되니까 기운을 보태는 데 있어서 사물탕과 사물차탕을 합방된 팔물탕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결핵, 백혈병, 신경쇠약, 전신쇠약. 백혈병, 이건 혈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폐결핵 같은 경우도 좌우에 폐가 있으니까 팔물탕으로서 기혈을 좌우측에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임증 같은 경우는 아까 자궁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물탕에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이 부족하면서 기운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불임증 할 때 쓸 수 있고요. 월경 이상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전대보탕이라서 기혈과 음양을 같이 합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전대보탕은 팔물탕에 황기 6개가 들어갔는데, 아까 팔물탕 같으면 좌우를 보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선이 있다면 좌우로 쭉 보충하고 있고, 황기가 외표를 막으면서 6개가 열을 보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풍선이 찌그러져 있다가 좌우로 요소들을 꽉 채우고 거기에 외표로서 환기로 막고 6개로서 뜨겁게 하게 되면 고온풍선이 다시 팽창돼서 빵빵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거꾸로 말하자면, 여자들, 노인들이 얼굴이 둥글었는데 주름이 많이 간다는 말은
그게 위축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십전 대부탕을 쓰면 다시 빵빵해지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통 어떻게 되었냐면 치기혈양보, 팔물탕이 들어간 게 기혈양보라고 해놨고요. 거기 보면은 온양거한이라고 써놨는데 이 온양거한이라는 게 황기와 육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방은 사물탕, 사군자탕에 소곤중탕을 합당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사물탕, 사군자탕은 얘가 가실 거고 이제 황기, 육계 같은 경우 소곤중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혈이 호손하고 음양이 병약 같이 약하면서 천지 설수인 10. 여기서 10이라는 말은 한방에서 1, 2, 3, 4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10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이라는 게 꼭 10개가 들어갈 때 해서 꼭 10만 말한 게 아니라 완전한 처방이다 라고 해서 십전대보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의부감에서 그 처방에서 십전대보탕을 주로 언제 쓴다라고 돼 있냐면 구규가 출혈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구규가 아까 19개의 구멍이라 보면 되는데 구규가 왜 출혈이 일어나느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이 이게 풍선이 찌그러지듯이 어느 구멍이 찌그러지게 되면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십전대부탕을 쓰게 되면 팽팽해지면서 다시 구결의 출혈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이런 경우도 십전대부탕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찌그러져 있는 것을 펴주게 되니까 당연히 십전대부탕에서 십전대부탕을 쓰게 되면 팽팽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전대보탕에 활투라고 써놨는데 활투라는 건 뭐냐면 십전대보탕에 가감을 해서 십전대보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 더 완벽한 그 환자에 맞게 증상에 맞게 처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활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욕이 부진하다, 아까 기혈, 음양 이런 걸 통해서도 식욕이 부진해질 수 있는데 가, 산사, 신곡, 메가를 넣는 이유는 이게 지금 소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사, 신곡, 메가, 산사, 사인, 신곡을 넣는 이유가 소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를 소화를 시켜주고 기혈, 음양을 보태서 보다 더 이 위기능이 좋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혈이 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증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삼이라든지 녹용을 넣어서 더 증량을 하게 되면 십전대부탕이 좀 더 기혈을 더욱더 많이 보태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계와 불면에 이렇게 했는데, 신계 불면이란 말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 그렇게 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여기 원육, 그 다음에 여기 대조인, 그러니까 이 대추 대추의 안에 있는 씨앗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지, 명문도 이렇게 넣게 되면 이쪽 부분이 정신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림에 이런 걸 넣어서 하게 되면 잠을 잘 오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기혈, 음양이 부족해서 신계 불면이 올 때 사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열이 너무 떠서 그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전대보탕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기혈, 음양이 다 부족해졌을 때 거기에 이런 증상이 합해지면 이런 약을 넣으라는 말이지, 모든 불면에 사용될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그 중에 특히 여기 대조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대추 씨앗인데, 대추 같은 경우는 대추 자체를 먹게 되면 눅진의 소화가 오히려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추 중에 씨앗만 모아서
이렇게 끓여 드시면 한방 수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적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유즙이 적을 때, 자, 출산 후에 보통 유즙이 적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젖이 양이 작다는 말입니다. 젖 또는 양이 작아서 될 때는 거인삼, 이 소유지제라 했는데 인삼을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젖이 더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삼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보통 옛날 사람들이 젖이 많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뭐 잉어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돼지 족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먹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조선시대 임신부 이제 출산하시게 되면 원캉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돌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잉어즙이라든지 이런 거는 잉어를 중탕을 해서 그 단백질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흡수가 잘 되게 단백질을 공급시켜서 유즙이 돌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돼지족발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전대보탕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혈이나 음량이 너무 못 먹고 하니까 많이 빠져 있을 때 빨리 보태서 유즙을 돌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어떤 걸 가냐면 통초 왕분류행이라서 하는데, 여기서 통초라는 게 아까 뚫는 힘이 강한 그런 약재를 말합니다. 왕분류행도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천상갑이라는 건데, 이 천상갑도 뚫는 작용이 큽니다. 근데 요즘은 이 천상갑은 그 동물이기 때문에, 또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계는 아까 따뜻하게 해서 온양에서 거한 양을 도와서 참기운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육계는 그렇고, 환기는 외표를 막아서 자한, 막 스스로 땀이 날 때, 여기서 자한과 도한이 있는데, 자한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땀을 말합니다. 이제 도한은 눈만 감으면 나는 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면 낮인데도 눈만 감으면 땀이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도한이라고 그러고, 근데 도한은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많이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눈 감고 잘 때, 그 보통 도한이라고, 자한은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십전대보탕이 부작용이 있는데, 열을 가둘 수 있다. 그래서 피부에 열꽃이 피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물탕으로 좌우를 채우고, 환기로 외표를 막고, 육괴로 불을 때우기 때문에 풍선이 빵빵해진다고 했죠. 근데 원래 그럼 만약에 풍선처럼 빵빵한 사람이 만약에 십전대부탕을 쓰게 되면 더 빵빵하게 타서 터질 수 있겠죠. 이런 터지는 현상이 피부에 열꽃이 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꽃이 핀다라는 게, 이래 열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깥으로 품어내는 게 열꽃이 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애들이 막 여드름이 나는 거는 거의 화산 폭발하는 거와 비슷하다. 지구로 따지면 화산 폭발한 것처럼 안에 내부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를 실하게 한다. 그래서 기여자에게만 사용해야 된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빵빵한 사람한테 쓰게 되면 오히려 십전대보탕은 부작용이 훨씬 많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전대보탕을 이제 바깥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팡팡해야 되는 사람이 쭈그러졌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대표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십전대부탕을. 노인들은 바깥이 이제 쭈그러들어서 주름도 많아지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십전대부탕을 쓰는 것이 훨씬 좋게 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게 되면 그 식욕 부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혈이 작동이 돼서 그 위기가 약할 때 쓰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 환기나 육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한할 때, 위기가 허한할 때 써서 식욕 부진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혈도
아까 사물탕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혈 같은 경우는 아까 사물탕에도 쓰시고 사물탕에도 쓰고 십전대부탕에 쓴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빈혈 같은 경우는 사물탕에 쓰는 거는 혈액 자체만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십전대부탕에서의 빈혈은 허한한 거를 같이 낄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세약이라고 했는데, 전신세약 같은 경우도 기혈이 약하면서 이제 허한해져서, 허한하다는 말은 이제 허약해지면서 자꾸 찬 기운을 느낀다거나 이럴 때 쓰게 되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 파물탕도 피로 회복에 쓰는데, 피로 세약에 쓰는데, 전신 세약에 쓰는데, 파물탕은 기혈 자체만 약해졌을 때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처방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사람의 얼굴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허약하다 라고 하면 십전대보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팔물탕을 써야 되는데 전신이 허약하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얼굴이 옆으로 클 때를 말합니다. 둥그런 게 아니라 좌우로 길 때. 좌우로 길게 되면 기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전신 허약이기 때문에 보통은 좌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신 허약할 때 팔물탕을 쓰시고요. 얼굴이 둥근데 다시 쪼그러져서 그럴 때는 십전대부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장 허약. 위장 허약 같은 경우도 아까 사군자탕이라든지 뭐 팔물탕 같은 경우 위장 허약에도 썼는데, 그 여기서의 그 십전대부탕의 위장 허약 같은 경우는 허한하다. 쉽게 말하면 위가 무력하면서 조그맣게 찬물 같은 거 먹거나 뭐 좀 생냉지물이라서 그 센 거라든지 차가운 거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소화가 더 안 된다. 그러면 십전대부탕을 쓰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부가 약하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그 복진을 합니다. 그래서 배의 무력함을 보게 되고, 배의 무력함이 있으면 기운의 허탈감이 같이 따라오는구나 생각하고 십전대부탕을 쓰는데, 이때도 아까 허한 게 따라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맥은 연약하게 될 거고, 그죠? 맥은 약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심장 자체가 펌핑력이 억수로 크고, 이게 팽창할 때는 거의 원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심장 허약이 되면 이제 십전대부탕을 써야 되는 심장 허약 같은 경우는 팽창했을 때 원 형태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십전대부탕을 써서 팽창력이 최대한 부풀어지게, 그럴 때 심장 피로에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아까 피부를 볼 때 뭐 그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럼 사물탕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십전대부탕을 쓰려면 외표가 쭈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인이나 이럴 때 쓰는 게 더 맞는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전대보탕의 응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약체질자의 기본 처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약체질할 때. 근데 아까 허약체질일 때 사군자탕을 쓸 수도 있고, 사물탕을 쓸 수도 있고, 팔물탕을 쓸 수도 있고, 십전대부탕을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형상적으로 접근하면 사군자탕 같은 경우는 폐기가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를 주관하는 게 남자로 따지면 가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슴이 좌우가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좌우로 벌어져 있는 형태일 때는 팔물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가라에서 물방울, 얼굴이 물방울 모양처럼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들일 때는 보통 사물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가 아주 넓게 발달한 사람 같으면은 사군자탕을 쓸 수 있고요. 얼굴이 둥근 형태인 사람들은 십전대부탕을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보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허약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약 체질자의 기본 처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후의 빈혈과 세약 또는 모든 허약 체질자의 보약이다 했는데, 자, 산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산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만 해도 아기를 놓으면 출혈이 많았습니다. 근데 출혈일 때
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혈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얼굴도 창백해지고 정신도 없고 이렇게 되지만 아주 추워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산부가 아기를 놓고 난 후에 만약에 출혈이 많게 되게 되면, 그래서 너무 추워지게 이렇게 되면 십전대부탕을 써야 맞다. 그래서 십전대부탕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맞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수술을 했다든지 대수술을 해가지고 아기 놓을 때 수술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상태 같으면은 당연히 십전대부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옹저가 심하여 농이 그치지 않고 나오거나 새살이 잘 돋지 않는다. 그리고 궤양증, 피부궤양증에 가진 허약체질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옹저라는 건 뭐냐면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옹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온 걸 말하고, 저라는 거는 평평한 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이 그치지 않는다. 그 아까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다 부풀어 오르지 않는 형태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풀어지게 피부를 팽창하고 동그랗게 만들어 주게 되면 농이 저절로 그치게 되고 거기서 새살이 차오르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십전대부탕은 아까도 말했던 이 풍선이, 쭈그러진 풍선이 쫙 펴지게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했던 농이 그치지 않고 새살이 안 차오른다는 것은 풍선이 더 부풀지 않았다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 궤양증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궤양이 나서 이게 새살이 돋지 않는 거는 부풀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궤양증도 부풀어지게 해서 이제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혈병 만성빈혈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이거는 사물탕의 주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십전대부탕을 쓸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이 둥근 사람이 찌그러져 있을 때 만성빈혈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사물탕을 쓰지를 않고 이렇게 그 십전대부탕을 쓰는 게 백혈병이나 만성빈혈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물탕을 쓰시려면 얼굴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물방울 모양처럼 위쪽은 조금은 좁고 밑에 쪽으로 갈수록 둥근 형태, 그런 사람일 때 오히려 사물탕을 쓰시면 이런 만성빈혈이나 백혈병에 도움이 됩니다. 자, 타랑 같은 경우 타랑, 자궁암, 유암 등 각종 암질환의 체력 보강이라고 써놨는데, 타랑 같은 경우는 밑으로 처지는 거죠. 자, 처질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끄집어 올려서 타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보중익기탕이라 해가지고 중간의 기운을 끄집어 올려서 타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의 타랑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풍선이 쭈그러져서 힘이 없으니까 축 처져 버린 겁니다. 그걸 다시 팽팽하게 올려주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십전대부탕입니다. 그래서 타랑에 쓸 수 있는 처방은 엄청 많습니다. 십전대부탕만 쓰는 게 아니고 보중기탕 쓰고 뭐 할 때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이 보중기탕에 써야 되는 사람과 십전대부탕에 써야 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둥근 형태의 사람이 찌그러져서 온 타랑 같으면은 당연히 십전대부탕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라서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개요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